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 CEO에게 1조 달러, 약 1,400조 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달러로 높이는 등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테슬라 보통주의 12%에 해당되는 4억 2,300만 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시총은 1조 4,800달러인데 보상안 통과 후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자금이 투입된 신규 데이터 센터에서 외국산 AI 칩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인프라에서 외국 기술을 배제하고 자국산 AI 칩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젠순왕 엔비디아 CEO는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다시 1,4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조짐으로 달러화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원화 약세가 외국인의 증시자금 이탈을 부추기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민노총 택배노조가 새벽 배송에 태클을 걸고 나오면서 새벽 배송 금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민주당은 반발이 커지자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택배 기사들과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 제한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죠. 이용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새벽 배송, 민노총은 왜 제한을 하려는 건지 집중 진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벽 배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새 시장 규모는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용자만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민노총이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새벽 배송을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새벽 배송 논란 따져보겠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박진화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배송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용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누구나 이용할 텐데 지금 민노총 택배노조가 건강권 이유를 내세워서 0시부터 5시까지 하는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 금지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민노총 택배노조 정확하게 뭐를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종수 교수님, 택배노조 민노총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데 정확하게 입장이 뭡니까? 예, 먼저 이 배송기사 입장에서 새벽 배송은 보통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제한은 초야간 시간대라고 불리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대는 배송을 제한하고 그 이전이나 새벽 5시부터는 의약품, 신선식품 등 긴급 품목 위주로 허용을 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택배라는 게 특정 시간대에만 배송 물류를 제한한다는 게 기술적이나 비용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만일 민주노총 주장 그대로 법제화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새벽 배송 전면 중단급 파급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야간 0시에서 5시를 제한하자는 건데 이걸 딱 금지하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좀 시간을 어떻게 제한하고 좀 보완하자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이 택배 기사들은 못하게 하는 주장, 민노총이 0시부터 5시까지는 배송 금지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입장인가 그게요? 일단 지난 9월에 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그 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죠. 0시부터 5시까지의 택배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나 기업,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노총은 11월 5일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일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완전 봉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심야 시간 0시에서 5시 사이에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9시 출근제를 운영해서 긴급한 새벽 배송은 유지하는 형태라고 다시 밝히고 그래요? 있습니다.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0시부터 5시까지를 제한하면 그럼 뭐 5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배송을 하게 만들자 뭐 이런 주장처럼 들리는데 그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새벽 5시부터 택배가 출발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3시간 이전 적어도 3시간, 4시간 전부터 물류센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물류센터에서는 그 몇 시간 전부터 새벽 1시, 12시부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새벽 5시에 만약에 첫 차가 나간다 그러면은 아마 택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목적지까지 가고 그러겠네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침 10시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만일 출근 시간에 겹치게 된다면은 출퇴근 트래픽은 물론이고 아마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기다릴 시간이 10분, 15분 기다리는데 택배 기사님이 타신다 그러면은 거의 뭐 20분 이상을 층마다 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택배 새벽 배송 이제 제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이잖아요. 네. 사실 새벽에 일하게 되면 건강에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누구나 어떤 근로자든지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새벽 배송을 주로 많이 하는 택배 기사들의 고통은? 일단 올해 7월에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그 육체적 건강 문제가 있을 위험이 약 1배에서 2배까지도 커진다는 그 조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 교대, 이 장시간 근무 3가지 근무 유형 중에서 2가지 이상이 겹쳤을 경우에는 그 위험도는 더 커진다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심야 노동이 일상인 새벽 배송 기사들에 대한 어떤 위험도 역시도 이와 동일하게 매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66%에 달했고요. 몸이 아프지만 일했다는 비율도 63.6%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 뭐 조사 그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응답자 58% 이상이 새벽 배송의 유체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의 하나로 지적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야간 노동을 그 자체가 발암물질로 하나다. 네, 그래서 그 인간의 생체 리듬을 깨트리고 건강에 해롭다는 거는 다수의 연구 결과나 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뭐 건강권을 침해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사람이 정확하게 자야만 할 시간에 자는 게 맞지만 새벽 배송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뭐 택배 기사만 새벽에 또 일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이 택배 기사들이 이제 사실상 하루 종일 할 텐데요. 주간 배송이 있고 뭐 야간 새벽 배송이 있는데 어떻게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을까요? 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전 7시, 8시 출근한다 그러면은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그러면 뭐 6시, 7시에 이제 마무리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업무가 끝나는데 야간도 마찬가지로 뭐 8시, 9시 그쯤 나와가지고 먼저 택배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상품 분류 작업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상품을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분류하고 적재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배송을 한 다음에 마지막엔 반품 작업까지도 뭘 가지고 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부대 업무가 좀 상당히 많은 건 좀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무 시간 11시간이 이제 뭐 5일에서 6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야간 근무라는 게 택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IT 기업이든지 아니면 뭐 대리기사님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24시간 야간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경제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24시간이라는 체제가 굳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하나의 축을 그거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뺀다면 그 발상 자체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택배기사들만 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냐라고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민주노총 택배조합이 있고 민노총 택배노조가 있죠. 쿠팡 택배노조가 있고요.
쿠팡이 제일 큰 이커머스 업체인데 거기에 그렇죠. 택배 거기에도 노조가 정직원들의 택배 노조가 있고 또 하나는 쿠팡 CPA라고 쿠팡 파트너스, 즉 쿠팡에서 배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3%라는 세금을 떼고 특수고용직으로 자영업자식으로 쿠팡의 직고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위탁고용, 영업점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사님들이 있는데 관건은 지금 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의 택배 노조에 가입돼 있는 한 5천여 명 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럼 전체 택배기사 10만 명에서 한 5, 6%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인원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론을 지금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새벽 배송을 하지 않는 그런 택배 기사님이 대부분이거든요. 민노총 택배 노조 소속 맞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주로 이제 대한통운, 한진, 롯데같이 주간 택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주간 업무를 주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택배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쿠팡이 워낙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매출이 50조까지 올해 찍을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쿠팡이 매출이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야간 매출, 즉 심야 배송 쪽으로 많이 좀 그쪽으로 축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즉 주간에 가야 될 배송이 야간 새벽 배송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메인 작업을 하고 있던 주간 택배기사들, 즉 민노총의 택배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또 제로섬 게임에서 말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쿠팡의 새벽 배송이나 컬리의 새벽 배송을 막는다면은 그 물량이 다시 주간으로 전이가 돼서 본인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 간에 뭔가 조금 이런 경쟁이라고 그렇죠. 할까? 기사들과 이런 측면으로도 조금 보는 수가 있는데 지금 민노총 택배 노조가 아까 5천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전체 택배 기사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민노총 택배 노조는 이 전체 택배 기사들이 지금 이 새벽 배송 제한에서 강하게 반대하니까 택배 기사를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현재? 그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 영세 사업장 아니면 또 자영업자 형태로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런 많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그건 자영업자 소속 자영업자인 거죠? 뭐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민노총에서는 새벽 배송의 뭐 전면 금지든 일부 제한을 하는 아니든 주장은 하고 계신데 이러한 의견 자체가 전체 그 택배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쿠팡 아까 위탁 기사들 말고 직고용된 기사들 내 노조 거기서는 민노총을 탈퇴했다면서 2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노총이 탈퇴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주장까지 한데 그건 무슨 얘기죠?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언론에 이제 쿠팡 노조에서 발표를 보도문을 자료를 냈는데 이번에 민노총 택배 노조가 새벽 배송 금지를 제한한 것 자체가 이 쿠팡 노조, 정식 노조죠. 쿠팡의 택배기사 택배 정식 노조가 여기를 탈퇴한 민노총 택배 노조를 탈퇴한 그 보복으로 이른바 쿠팡맨 노조네요. 그렇죠. 쿠팡맨 노조가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이제 새벽 배송을 갖다 제한하는 보복성의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쿠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탁으로 배송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전체 배송에서 70~80%는 직영 기사가 아니라 이제 위탁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배송을 하고 계시는 쿠팡 파트너스, 큐플렉스라 그러는데 그 한 2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연합이 돼 있는 그런 또 기구가 있는데 노조는 아니고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93% 쿠팡의 상황은 그렇지만 약 93%의 기사들이 우리는 민노총에서 제한하는 새벽 배송 이 제한에 반대한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새벽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생존권이 중요한 문제고 또 만약에 그게 중단된다면은 일단은 엄청난 해고의 태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우리는 괜찮다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하느냐 지금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노조와 노조의 싸움 또 쿠팡과 반쿠팡과의 싸움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노총 택배 노조의 주장 중에서 건강권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건강하게 일해야 되는데 한때 쿠팡 노조의 과로사가 좀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꼭 어떤 그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근무 환경이 좀 과로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바뀌었습니까? 쿠팡의 경우에?
사실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됐던 게 2020년도로 볼 수 있거든요. 2020년도에 이제 그 한 해 10명 이상의 택배기사가 이제 과로사로 사망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당시에 그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장시간 그 노동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업무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택배 업무 이외에 그 분류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프레시백을 수거해서 청소한다거나 세척한다거나 뭐 이런 기타 부수적인 업무들을 같이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상당히 열악한데 반면 그 배송 수수료는 낮은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여러 사회적 압력, 개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많았을 텐데 조금 환경이 조금 많이 좀 개선이 됐겠죠?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 쿠팡은 지금도 엄청난 금액을 물류인프라 투자에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한 6조 정도를 투자했었고 추가적으로 2027년도까지 3조를 추가 투자해서 물류센터, 물류인프라, 뭐 자동화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IT 쪽으로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쪽으로 한 1조 이상을 연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배송 현장, 새벽 배송 현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사들 자체가 이제는 외주 특고직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이어서 오히려 그쪽에서 산재가 나오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더라도 쿠팡 쪽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영업점, 즉 우리가 계약 맺고 있는 그 회사의 문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뭐 한 발 벗어날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이 쿠팡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자들에 대한 그런 고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은 내놓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금 택배 환경 개선 문제는 민주당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대화를 주도해 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새벽 배송 외에 혹시 다른 전반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준비하거나 대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일단 뭐 대화 자체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일부분의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유의미한 통계치라든가 어떤 조사 자료 등이 좀 충분히 수반이 되어야지 저도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직 그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야간 노동 그리고 어떤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그 기본적인 데이터, 통계 자료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민노총이 주도하든 다양한 그 다자 간의 합의의 결과로 뭐 개선안은 사실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물류 시스템 자동화라든가 어떤 인프라, 법 제도 측면에서의 보완책은 많이 제시가 되고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통계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배송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정치권으로도 번졌어요. 얼마 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아주 설전을 벌이던데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정치권은 이 새벽 배송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어떤 건가요? 예, 설전이 상당히 첨예하게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 근무는 강요 아닌 선택이다. 그리고 또 강요 아닌 선택이다. 예, 장혜원 전 의원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하거나 뭐 부활책 마련된다. 약간 첨예합니다. 뭐 다만 이제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뭐 야간 노동 사이에 11시간 뭐 이 휴식 의무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24시간 연속 휴무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노동부 관계자 역시도 노사 간 이견이 있지만 로드맵을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수준 그 정도로는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측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큰 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만약에 이 새벽 배송이라는 특수한 그런 어떤 섹터에서 정확하게 핀셋으로 그 개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그냥 산업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모든 업종에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배송 체계로 물류로 가져온다면은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후과가 굉장히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새벽 배송하는 나라가 글로벌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물류 인프라, 그다음에 콜드체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글로벌로 본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 신선식품이 한 5% 6%밖에 안 돼요. 매출 구성비가 전체 식품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3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밀도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새벽 배송, 신선식품 배송이 가능한 거의 글로벌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규모로 가는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이런 너무나 성급하게 이런 부분에 제재를 가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도 봅니다. 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고 또 IT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새벽 배송이 가능하려면 인공지능으로 주문자가 이용자가 내일 뭘 주문하는지까를 예측을 해야만 물류센터에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IT 기술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권이니까 과연 야간 노동, 심야 노동이 얼마나 이게 건강에 해칠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도 뭐 그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좀 따라가야 될 텐데 국제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야간 규제가?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야간 근로 그리고 새벽 배송까지 이어지는 이 장시간 근로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곳이 우리나라가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사례를 물어보시면 일단 그런 노동 환경의 시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긴 하겠으나 일단 국제노동기구 ILO는 그 야간 노동을 노동자의 보호를 전제로 허용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근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보호를 전제로. 그렇죠. 네, 엄격하게. 그래서 야간 노동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뭐 건강 보호 조치라든가 보상 조치라든가 뭔가 건강상의 이유로 야간 근로를 못할 때는 주간 근로로의 전환권을 보장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제반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ILO 이게 171호 협약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을 보아도 야간 근로자나 뭐 특수형태 고용 그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법 제도 자체가 아직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새벽 배송, 택배 기사의 새벽 배송만 금지하자 이럴 게 아니라 뭐 야간 노동 전반에 대한 근무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까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논의로 좀 대화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건강권을 위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게 산업의 정지가 답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게 산업을 됩니다. 멈추게 하는 것은 답이 그렇죠. 아니다.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은 필요하지만 그 특정 시간대에 그 산업을 멈춰야 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전체적인 국가적인 경제 자체도 많이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배송 규모, 관련 종사자, 생태계를 좀 종합하면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요? 보통은 지금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배송 기사로 본다면 한 1만 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1만 명 내외. 네, 1만 명 내외 직접 간접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또 딸려 있는 배송 기사 외에도 물류센터 그 종사자들 물류센터. 한 최소한도 2, 3만 명이 그 전에 미리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허브센터, 간선센터, 캠프 여러 가지 형태의 물류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물류센터도 똑같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쿠팡 택배 기사들을 태우기 위한 쿠팡에 있는 근로자들을 태우기 위한 택배 셔틀버스만 하더라도 전세버스? 예, 전세버스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몇백 대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야간 운송을 하기 위한 뭐 고속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새벽 배송 하나가 이를테면은 지금 15조의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15조. 큰 시장인데 근데 여기다가 그런 후방, 거기다가 전방, 거기다가 그 앞에 있는 물량을 공급해주는 뭐 산지 업체부터 해서 공급기업까지 거래를 따진다 그러면은 30조 이상의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30조 시장이라는 부분이 한꺼번에 없어진다면은 대기업 30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없어지는 게 맞는지 아마 농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 기업들, 중소기업들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매출이 없어진다면은 사실 우리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른 데로 가는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증발해 버립니다. 많이 증발해 버렸어요. 새벽 배송을 갖다 멈춘다고 해가지고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신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 상당수는 증발해 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지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이라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앞뒤를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벌써 몇 년째 좀 이어오면서 뭔가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이게 새벽 배송 시간 제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이 산업의 문제, 이미 국민 생활의 아주 중요한 편익이 돼 있는데, 노무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왜냐하면 주간 배송보다 새벽 배송을 원하는 택배기사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당시부터 배송이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수수료도 새벽 배송이 조금 비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지역적인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배송을 제한하자 이렇게 제한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새벽 배송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지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0시부터 5시까지의 그 새벽 배송 물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체되어 있을 경우에 결국 그 물량은 주간 그 배송 기사들에게 인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간 근로자들, 새벽 배송을 하는 그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새벽 배송을 제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주간 근로자들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논의 자체는 새벽 배송으로 촉발됐지만 이제 노무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체 그 야간 근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사실 그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대의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생존권을 고려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근로시간 단축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시간 단축도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단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또 더 일하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새벽 배송, 나는 새벽에 일하고 싶다는 택배 기사들도 많은데 시간대로 딱 잘라서 금지시킨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관련된 종사자 외에 소비자들이 제일 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벽 배송에 의지하는 분들이 꽤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맞벌이 부부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기혼 가구 중에 절반 정도가 맞벌이 부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1인 가구들이 지금 35%가 넘어가고 있는데,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들 역시 치명타를 받을 거고, 뭐 이렇게 쇼핑이 좀 어려운 노인 가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직접적으로 쇼핑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층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이게 법령이 한번 만들어지면 좀 어렵긴 한데 산업군 자체도 유통산업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업계 또는 뭐 모든 업종으로 많은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이 법령이나 제도로 만들어지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그걸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오전에 시켰는데 저녁 식사를 하기도 전에 배송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당일 배송.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것인가 제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하다 보면 사실상 그 속도 경쟁이 이미 심화되어 있고 어떤 적절한 규제나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시장의 논리로만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과로사 문제나 어떤 그 노동권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사실 많은 과거의 사례에서 저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의 그 어떤 검토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택배 기사들의 생존권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그러나 그분들의 건강권을 조금 확보하는 문제도 챙겨야 되고 쉽지 않은 과제인데. 사실은 뭐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과로사의 68%가 사실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물류센터 안에 택배기사가 아니고. 분류 작업, 피킹 작업 거기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 배송 중에 발생한 사례가 1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배송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물류 현장에 고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배송 문제 말고 분류 작업이라든지 반품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쿠팡이나 컬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에서 거기에 인원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든지 자동화를 시켜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지 어떻게 배송기사들한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쿠팡만 하더라도 하루에 3회차 배송을 하거든요. 왕복을 3번 해야 돼요, 물센터를. 야간에. 3번?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5시부터 7시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마지막 배송을 해 나갔는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무슨 적재라든지 분류를 그 시간, 그 5시 시간대에만 한 번 도와주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네. 7시가 아니라 8시로 마감 시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네. 이후로는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지금 6시 59분, 59초에 마감이 되는 부분을 조금만 늘려주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보관을 같이 만들어서 이걸 핀셋으로 조금 개혁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올렸네요. 한국 새벽 배송 멈추면 중국의 테무, 알리 등등이 점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새벽 배송 문제가 아주 쉽게 정리될 수 없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쏘아올린 새벽 배송 제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박진화 공인노무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무슬림 이민자인 조란 맘다니가 민주사회주의를 외치며 새 뉴욕시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공공임대료, 동결부터 무상버스, 무상보육 등등 많은 공약을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뉴욕의 부자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벌써 플로리다주에서는 큰 손들의 유입 기대감에 부동산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조란 맘단이 어떤 인물인지 월가의 분위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시죠.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란 맘단이 이슬람계죠. 네.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자본주의 심장 뉴욕을 점령했습니다. 시장이 됐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인도계죠. 인도 출신 부모님들이고요. 그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잠깐 이주했다가 7살 때 이제 뉴욕으로 미국으로 완전히 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지금 아버지는 그 신분은 이분은 그 유명한 학자예요. 콜롬비아 대학 교수이시고, 학자시고, 예. 그 주로 아프리카 정치나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또 어머니 또한 유명한 영화 감독이시대요. 유명한 영화. 예. 상당히 유명한 작품도 이제 만드시고 그 제작도 하시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환경에서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흑수저를 자처하고 대변했는데 본인 정작 금수저 출신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어찌됐든 성장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 말하자면 빈민들과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민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2020년도에 말하자면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죠. 주의원이요? 예. 네. 그러면서 2년 후에 계속 또 당선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뉴욕 시장에 정격적으로 출마를 해서 정말 전격적으로 아주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을 이제 이뤄낸 거죠. 부인을 뭐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는 게 또 화제되더라고요. 예. 부인도 이슬람인가요? 무슬림? 예, 이슬람이죠. 시리아 출신입니다. 시리아. 예, 시리아계죠. 예. 상당히 인텔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 정치에 입문한 지 주 하원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정치 신인이었고 처음 출마할 때 뉴욕시장 출마할 때 지지율이 뭐 거의 없었다면서 1%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길래 이렇게 뉴욕시장을 거머쥐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는 공약이죠. 그러니까 이슈 자체를 철저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적인 이슈들, 생활적인 이슈, 그 주거의 문제, 그런 보육의 문제, 예. 교통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자기 걸로 만든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 그 부분에 관한 그런 이슈들에서 아주 과감한 이제 공약을 내건 거죠. 예.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뉴욕은 이제 아주 다민족들이 살고 다문화의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아주 국제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지금 이제 그 맘다니 본인이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인 배경을. 그러니까 어떤 뉴욕이라는 도시에 딱 맞는 딱 거예요. 어울리는 네, 맞아요. 이제 그 정체성이 그래서 그게 그렇고요. 이제 상당한 이제 좀 호소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맘다니가 이제 아주 그 풀뿌리 조직들과 일찍부터 연계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의회에 출마했을 때도 말하자면 이제 그 풀뿌리 조직과 아주 깊이 연계를 맺고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 그러니까 이민자들이랄지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예. 그 커뮤니티와 깊숙이 연계를 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 조직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자발적인 이제 선거운동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아주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네.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제 이념적 프레임을 딱 씌웠던데 그러면서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친절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을 거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견제, 심판 이런 거로도 좀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렇게 뭐랄까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활동을 했지만 그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 지금 유권자들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게 좀 보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작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지만 그리고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에서 여러 가지 사실상 압박을 가해서 뭐 많은 투자도 뭐 이렇게 뭐 하게 만든 강요한 이렇게 했지만 정작 보통 사람들의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됐는가 말하자면 여전히 예를 들면 물가도 높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주 주거 비용은 여전히 높고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슈는 뭐 해결된 게 없지 않는가라는 불만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뉴욕시장 선거와 같이 열린 게 인근의 뉴저지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아주 가뿐하게 이겼잖아요. 대승을 했죠. 대승을 했는데 내년 11월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 의원들의 중간 선거라고 하는. 여기에 상당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공화당이 조금 긴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두 개의 주지사 선거가 재밌는 것이 항상 이제 대선이 있고 중간 선거 사이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거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그 중간 선거에 낀 이 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당이 그 다음에 중간 선거에서 그 특히 선전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에 이제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우선은 이제 양당 간의 득표율 차이가 꽤 났단 말이에요. 두 자릿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도 사실상 공화당의 득표율이 많이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다 여성이잖아요 이번에 그 뉴저지와 이제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이제 탄생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대도시 주변의 어떤 교외 지역, 그 백인 중산층들이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일부 좀 표출이 됐다.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내년 중간 선거에도 상당히 좀 공화당에 불리한 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내년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아마 상당히 좀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상원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원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어찌됐든 지도부가 어떤 새로운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을 새롭게 수정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특히 버지니아주는 주지사, 이 워싱턴 행정부 수도인 워싱턴과 이제 인접해 있는 주잖아요. 네네. 이번에 지금 정부가 셧다운 상태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겨서 최장 기간인데, 네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해고되거나 그렇습니다. 월급을 못 받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좀 미쳤다고 볼 수도 있죠. 네네. 그 영향이 지금 셧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네. 상당한 불만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선거를 보고 혹시 월가 뉴욕에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월가의 반응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JP 모건의 그 제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뉴욕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란 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특히 금융기업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그 빌 에이크먼이라고 이 사람도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쿠오모 그 맘다니에 말하자면 경쟁자였죠. 경쟁자. 쿠오모를 아주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많은 후원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일단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어찌됐든 좀 자기도 필요하면 협력하겠다 이렇게 좀 자세를 낮추고 그래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또 다수의 많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어찌됐든 이제 증세를 한다. 증세.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규제도 좀 약간 그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불안감도 여전히 있고요. 네. 이게 좀 복합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네. 또 한쪽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맘다니의 정책이 만약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현실화된다면 예. 어찌됐든 그 생활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편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인재들을 유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오히려 생활과 다운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보육 문제랄지 그렇죠. 교통비 때문에 뉴욕 시민들이 화납고 생각하니까. 보육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일부에서는 그 월가 금융기업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그 맘다니에게 또 후원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복합적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아까 언급했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한때 네.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네. 뭐 월가의 큰 손들이 거금을 다 쿠오모를 갖다 그렇습니다. 주면서 지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예. 이 맘다니가 되고 나니까 네. 좀 일부에서는 그 기대도 하지만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네. 좀 걱정하는데 네. 맘다니의 공약을 보니까 무상보육, 특히 무상교육, 무상교통요금,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많은 글로벌하게 전체 도시들의 시장들한테 상당히 주목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임차료라든지 네. 교통비는 모든 도시가 겪는 고통인데 네. 이게 그런데 이 뉴욕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임대료 동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맘다니가 이제 공약으로 내건 거는 주로 이제 그 임대료의 규제 대상이 되는 그 임대료 매년 이제 상승률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 대상이 되는 말하자면 그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뭐 1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거만 거기에 전체 뭐 뉴욕시에 있는 이제 그 주택이 한 40%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상승률을 이제 보통 한 2에서 한 4% 수준, 3% 내외 정도 수준인데 예. 그거를 이제 제로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임대료 그 렌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하게 되는데 물론 그 위원 중에 일부를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죠. 예. 그러나 위원회 전체를 다 시장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좀 혼재할 거고요. 네.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다른 뭐 이제 여러 가지 무상 보육이나 뭐 무상 교통요금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재원이잖아요. 재원. 네. 재원이 이제 일부 부자랄지 뭐 법인세도 올리고 부자들 부의세를 걷어서 그러니까요.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통 지금 미국의 그 조세 체계 자체가 예. 그런 법인세든 일반 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개 주지사, 주의회에서 말하자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주의회.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시가 주요? 아니라 그렇죠. 뉴욕주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그분이 공개적으로 맘 단위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증세 그 공약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속적인 이제 그런 발언도 했었고요. 당장 이제 뉴욕 그 주 의회가 중요한데 예. 의회에서도 말하자면 맘 단위 같은 그 진보적인 예. 이런 그 공약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은 상당히 좀 이제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무상 시리즈를 하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는 네. 소득세에 얹히는 부유세를 네. 좀 하고 또 네.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네네. 북유럽에서도 한때 부유세를 매긴 나라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스웨덴 같은데. 스웨덴. 네. 그런데 나중에 부자들이 떠날 걸 우리에서 조금 폐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유세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교적 아직도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인데요. 노르웨이? 예, 예. 노르웨이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스웨덴이랄지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을 하다 폐지됐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유세지만 세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부유세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독특한 이제 그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유세를 유지하려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외적으로 이제 예. 아주 소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하고 예. 이제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뭐 네. 이렇게 그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러네요. 네네.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부자들이 조금 맘 단위의 공약을 걱정하니까 네네. 일부 탈출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 노인들이 많이 가는 플로리다주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세금이 좀 싼 것이 텍사스주입니까? 텍사스도 예, 이런 데서 쌉니다. 굉장히 예, 그 부자들을 예. 유치하기를 지금 기대한다면서요? 예, 어느 예. 정도 그렇게 세율이 됩니까?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플로리다하고 텍사스는 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낮은 곳이고. 세금이 낮은 곳인데,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율을 이제 세금을 지금 맘대로 혼자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는 이제 없다. 결과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많은 타협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가사 일부 조금 세금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집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예. 뉴욕 시민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주소지를 옮기면 그렇죠.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죠? 방법을 통해서 예. 거기에 뭐 이제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틈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을 좀 통해서 우회를 할 가능성도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예상만큼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뉴욕시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예, 그렇게 근데 봅니다. 본인이 뭐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했지만 그런 네. 진보 이슈들을 본인의 뜻대로 또 다 정책화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한계가 때문에 있습니다. 좀 네네.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네요. 네. 뉴욕 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단의 인물과 정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벽 배송이 논란입니다. 민노총 택배노조가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건강권을 내세웠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반발합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도심 청소부도 꼭두 새벽에 일을 합니다. 건강 걱정되지만 삶이 우선이죠. 전국 택배 기사는 얼추 10만 명. 이 중 새벽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기사의 삶을 민노총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새벽 배송은 독특한 K 라이프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